네,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김용남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식을 했던 장동혁 대표 입원을 했다가 이제 어제 퇴원을 했죠. 네. 단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제1야당의 당대표가 단식을 하기에는 단식 명분이 좀 대단히 약해 보였는데 단식을 끝낼 때의 출구 전략도 제대로 못 찾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생뚱맞은 단식이었고 더 뜬금없는 단식 중단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찾아와서 그만두라 하니까 또 바로 그만두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 뭐랄까요, 정치적 모양새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준 건 맞지만 이게 전직 대통령의 어떤 무게값에 맞는가 이런 평가도 나왔던 것 같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공감도 없고 명분도 없는 단식이었다는 게 주된 평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단식을 했을 때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라는 게 제 일성이었는데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받겠다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신천지까지 더해서 특검의 필요성을 역제안했는데 어떻게 보면 받은 이슈에 대해서 통일교 특검을 하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단식을 한다. 이게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나아가서 본인들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의 어떤 축출 문제, 제명 문제 때문에 당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상 특검을 외형으로 해서 단식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채택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정치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 국민의힘은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 역대 최저치 지난주 금요일 기준 갤럽 조사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런 걸 종합하면 명분도 공감도 없었지만 다만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제거하기 위한 당내 어떤 여론 수렴에는 성공했다. 그리고 집토끼 다지기에는 어느 정도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장 대표의 단식을 그만두는 모양새가 좀 이상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누가 봐도 좀 이상했으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렇다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어떤 공조 내지는 이제 4개월 조금 더 남은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연대가 깨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연대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상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김 전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장 변호사께서는 공조는 계속 저도 한다? 그럴 것 같은 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거든요. 개혁신당은 사실 자생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이 선거에서 어떻게 후보를 낼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보관은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힘을 뒤에 업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과는 절연하지만 이준석과는 손을 잡음으로써 그래도 외연 확대를 최소한 시도는 한다라는 그런 모양새는 갖출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공조는 뭐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이 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힘 그 장 대표가 언제 당무에 복귀하는 겁니까? 아마 이르면 한 뭐 목요일 내일부터라도 복귀할 수 있겠죠. 네. 최고위원회의는 29일에 열린다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원래 월목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2번이 고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날짜에는 이제 원내 대책 회의를 원내대표 주관하에 하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은 이미 지나갔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징계안이 상정될 수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안이 이제 29일 최고위에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박성훈 속 대변인은 아직 미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올라가는 순간까지 확인 안 해주겠죠. 이제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좀 일단 뭐 당권파 이렇게 여쭤보면 29일 목요일 날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서 이게 최고위 과반으로 의결을 해야 마침표가 정확히 찍히는 거더라고요. 그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유동적인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당내 목소리도 있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큰 틀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단 한 번도 한동훈 전 대표 이슈에 대해서는 흔들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잠재적인 정치적인 경쟁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축출을 원하는 기류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은 수위가 높은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길은 갈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짐은 이번 주 안에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인사를 보면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 내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반감이 강하거나 적대적인 인사들을 당대표 주변 주요 포스트에 앉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사가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하고는 같이 못 간다라는 의사를 그동안 명백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방향성대로 그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강하게 그 표시를 한 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하라 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탈당 권유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순수한 권유는 아니죠. 탈당 권유가 나오면 일주일인가 열흘 이내에 탈당을 안 하면 그냥 제명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줄 뿐 사실상 제명 조치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건데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이런 징계 조치를 보면 약간 뭐랄까요? 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친한계 인사가 김종혁 전 최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역 의원들 중에도 그렇죠. 꽤 있잖아요. 현역 의원은 징계 못하거든. 이게 파장이 너무 커서 그리고 징계 절차가 훨씬 어렵고 당에서 쫓아내기가 현역 의원이냐 아니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만만한 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겁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김정혁 전 최고의 징계 사유를 보면 저게 당에서 쫓아낼 만한 징계 사유가 되나 싶은데 쫓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 비슷한 수위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혁 전 최고보다 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표현을 했던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문제를 못 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그 뭐라 그래요? 약강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더 이런 김종혁 최고위원 탈당 권유 처분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이다, 네. 나치즘이다, 뭐 사이비 민주주의다, 네. 뭐 이런 또 강한 발언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불법 계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국민의힘의 이 구성원들은 대단히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영린을 좀 건드린 측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지난 주말에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어요. 네. 그때 장동혁 지도부 물러나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본인의 SNS에 여기에 진짜 보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패착은 본인이 어쨌든 희생자라고 보여지는 그런 여러 역경이 있었을 때 당내에서 여론을 조금 모으거나 그 외연을 확대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가의 한계랄까요? 당무위부터 징계위, 윤리위 이렇게 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지연 말단적인 부분을 꼽아내서 이거 팩트가 틀렸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률적 절차하겠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 법적으로 절차를 가져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도 굉장히 좀 본인 스스로를 고립화하고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그 일부 참모들과만 그 사안을 논의하고 여기까지 온 이런 패착이 분명히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국민의힘을 제 발로 걸어나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통상의 정치 공식은 당연하지만 탈당을 하고 새를 규합해서 다른 진영을 새로 구축하는 건데 그 진지 구축을 할 능력과 의사는 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당내에서 갈등을 계속 일으키면서 본인 편도 이제 같이 모으지 못하는 이런 형국까지 왔다. 다만 뭐 박정훈 의원이나 이 국민의힘 타이틀로 공천 줘서 선거 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건 거의 울림이 없는 그냥 일방의 주장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덤은 정말 말 그대로 팬이지 그게 정치 세력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니 뭐 정치권에서. 팬덤이 형성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정치 세력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시드머니가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그게 창당을 할 정도의 그 자기 자본이 되느냐 그건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또 한동훈 대표가 이제 팬덤에 의존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팬덤 정치로 성공한 정치인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창당의 길보다는 어떤 징계가 현실적으로 그 내려졌을 때 그걸 갖고 이제 법정 투쟁하는 방식으로 다투지 않을까. 그래서 당에 돌아오는 그런 형태를 띠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출마 안 합니까?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기는 하죠. 이게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는 전제화가 된 것 같고 그렇다면 본인이 그래도 어디에서 무소속 타이틀로 승리 가능성이 좀 높을까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대구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래서, 보궐선거로. 해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조금 카드 중에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네. 뭐 만약에 박정훈 의원처럼 한동훈 전 대표 공천 줘야 된다 국힘에서. 근데 국힘의 장동혁 대표가 아마 인천 계양 을 정도는 공천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가겠죠. 거기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겠지.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네. 높아서. 아마도 뭐 당에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에 생기는 보궐선거를 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좀 유리한 지역에서 네. 출마를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깨우띵인데 깨우띵 어떤 부분에서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분명히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건 틀림없지만 대구라고 해서 통할까? 글쎄요. 그거는 저는 오히려 조금 국민의힘 험지에 당의 공천을 받아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제명되면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명당하면 뭐 아예 당 공천하고는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별세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그 문제는 조금 한 주 후에 계속 그렇죠. 얘기를 나누기로 된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합당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뿌리가 같고 언젠가는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합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당내의 공감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그 시점과 관련해서 언제가 될 것인가.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부분이 분기점이 될 텐데 그러면 지방선거가 될 것인가, 총선이 될 것인가. 총선은 지난 총선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지민 비조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아주시고 비례를 그럼 조국혁신당을 좀 한 표 주십시오. 뭐 이런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에서는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건너갈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뭐 이른바 이삭죽기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이게 민주당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리고 다음 총선보다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아젠다를 의제를 던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헌상 113조를 보면 이런 합당 이슈가 있을 때는 당연하지만 전국 당원대회를 열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어떤 첫발을 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합당을 하려면 3월까지는 맞춰야죠. 그래야 통합된 신당 하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 뭐 경선 치르고 공천하려면 3월 하순까지 맞춰도 사실 그 이후에 그 프로세스가 워낙 빡빡해요. 네. 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6월 3일 선거인데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공천이 마무리돼야 될 거잖아요. 이게 선관위 등록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경선을 뭐 경선 후보 등록부터 경선 최종 발표까지 한 달 정도에 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만만한 절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뿌리를 같이 하는 건 맞는데 전략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합당하는 게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냐. 그건 좀 따져봐야 되죠. 네. 지금 그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구도로 볼 때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민주당하고 경쟁을 한다고 하면 그전에는 선거연대를 그 제대로 했었으니까요. 대선에는 후보를 안 냈고 총선 때는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고 지역 후보를 안 내면서 사실상의 선거연대를 깔끔하게 해왔는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에서 경쟁을 한다고 하면 호남 정도의 일부 지역을 놓고 경쟁을 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호남 지역에서 일부 기초단체장 내지는 지방의원이 이제 조국 혁신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그렇게 당에 큰 손해가 나는 것이냐. 어떤 측면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뭐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DNA, 뭐 선명성 내지는 보다 정책이나 이슈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이 이른바 한쪽을 단단히 막아주고 거기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를 향해서 또 이른바 보수나 우파를 향해서 이슈를 던지고 이게 계속 전진해 나가는 양상이 지금까지 되어 왔거든요. 근데 두 당이 합치면 좀 더 중도 내지는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가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중도적 내지는 중도 보수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가 조금 바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거 따져봐야죠. 네. 그 장 변호사께서는 또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시기가 적절하느냐, 과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뭐 닥친 또 지방선거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럼 합당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바쁘다. 예, 예. 김 전 의원께서는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부에서도 이제 최고위원 세 분이 따로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이 합당에 대해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합당 자체라기보다 이제 수기 과정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은 측면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점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다른 여타 지역보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좀 다소 있는 부분으로 평가를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 전에 합치나 아니면 다음 총선의 합치나와 관련해서 완전히 천차만별인 게 그러니까 정치부로 오래 출입한 기자들이 이제 흔한 말로 이게 싸게 막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이미 뭐 지민비조 이래서 총선 경쟁구도 없이 치렀지만 한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비례로 지금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차기에는 다른 지역이나 이런 거를 또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중첩되고 되게 격돌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합당을 하거나 이랬을 땐 더 껄끄럽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전에 정치적인 어떤 모멘텀을 찾을 때는 지방선거가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정당이다, 민주당이 그걸 천명한 부분이 있고, 어떤 인사 기용이나 어떤 다른 여타 정책에 있어서도 그 방향성을 견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조국 혁신당이 쇄병선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조금 더 왼쪽 포지션을 차지한다라고 한 이 이후에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는 그 외연이 또 넓혀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서요. 네. 아마 당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종국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평가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계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은 이제 한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현역 의원으로서 다음 총선 때 지역구를 찾아갈 때 다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 직전에 합당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갖고 이제 합당의 어떤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방선거 지금 양상으로 봐서 조국 혁신당이 호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독자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이른바 지방선거 이후의 합당이 민주당 입장에선 흔히 얘기하는 몸값이 훨씬 싼 가격에 이제 합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계산은 그런데. 두 당의 좀 속내가 다를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이제 흡수 통합에 대해서 지금 네. 조국 혁신당은 반대 입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3월 안에 좀 이 합당을 해결하고 예. 싶어하고, 조국 대표는 조금 천천히 가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흡수 통합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기류인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에서도 최근에 이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서는 되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하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랬을 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흔들리질 않는 건,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으로 인해서 외연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뭐 휘둘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고, 뭐 지금 당명 변경도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러서거나 양보할 어떤 기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어떤 셈법상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이 논의가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고, 이 당내에서도 근데 여러 정말 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의원들 개별적으로도 또 합당 자체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합당은 이르다거나 이런 여러 층위가 있어서 이걸 이제 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합당을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너무 이른 지금 시점인가요? 시점은 합당이 된다 안 된다 전망만 나올 뿐이지 아마 이게 완전히 100% 확신을 갖고 진단하기에는 조금 덜 무르익은 상황 같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기자회견 형태를 통해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당원 투표도 거쳐야 되고 하는데, 만약 합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정치적인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 공식 합당 제안이 부결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당내에 워낙 경론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제 5일장을 치르기로 했잖아요.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그 5일장 치르고 나면 이제 다시 격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5일, 지금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또 양쪽에서는 네.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다만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당대표가 어쨌든 결단을 내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처음 나왔던 비판의 가장 큰 지점은 청와대와 이제 어떤 교류가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 부분이 지금도 그 부분을 문제 삼는 이제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전현직 정무수석이 그거는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해줬다고 봅니다. 이게 당무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하거나 하는 거는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도 정청래 대표가 발표하기 전에 연락을 했고
대통령도 평소에 이 지론을 갖고 계셨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대통령의 의중도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토대로 아마 합당을 향한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 대표한테 다른 뭐 그 의도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연임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정청래라는 개인 정치인한테 더 당원 구조가 유리하게 지형이 바뀐다거나 하는 건 사실 맞지 않고요.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뭐 친문의 뿌리를 둔 조국 혁신당이 오면 뭐 비명이 아닌 뭐 정청래 대표에 힘을 실어줄 거다. 근데 동의되지 않는 게 정청래 대표는 친문 정치인으로 분류된 적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연임이라는 프레임에 사실관계를 좀 끼워 맞추는 성격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거대 정당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당 다양화가 줄어든다는 우려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명분이 대단히 희석되거나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의 법 여건에서 주장을 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저렇게 그 총선 이후에 합당을 해버리면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왜 했느냐라는 비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렇게 되면 거의 몇 석이야? 180석 가까운 의석이 되는 거잖아요. 180석에서 조금 모자라는 합당이 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통합된 민주당 내의 색깔이 조금 더 다양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당은 하나의 우산 아래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그 같이 공존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겠죠. 장 변호사는 뭐 하실 말씀? 네,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외연을 넓혀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거대 정당이 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소수정당 이런 부분은 사실 조국 혁신당이 계속 요청했던 게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라는 거였는데요. 이제 그 이슈는 합당이 되면은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 있지만 저희 정치권이 계속 새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선거구제 개편은 너무 멀리 가는 구조적인 문제고 당장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원내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성을 좀 담보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상임위에서도 더 큰 목소리를 소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낼 수 있고 이런 방편이 있어서 이걸 계기로 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향까지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이제 정당 규모로 보면 제일 큰 1위 정당하고 3위 정당이 합치는 거잖아요. 네. 일반 기업체 같으면 그 공정위에서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1등 3등이 합치면 안 된다고 이게 독과점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장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